비명과 소독약 냄새가 뒤엉킨 병원 복도는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다. 윤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 위로 선명하게 튄 핏자국은 몇 시간 전에 끔찍했던 순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지금 저 차가운 문 너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준이의 5번째 생일 파티 준비로 집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내로 케이크를 사러 나갔던 서연과 민준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민준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서연의 기억은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병원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남편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이 아비규환의 현장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서연만이 감지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런 남자였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괜찮은 거죠?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니 진정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구급 침대가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그 위에는 민준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며 울부짖는 여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한유라, 강태준의 비서이자 세상이 다 아는 그의 여자였다. 그리고 침대 위의 아이는 지훈, 태준과 유라 사이의 아들이었다.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시각, 같은 사고, 현장에 왜 저 아이가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한유라는 강태준을 발견하자마자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태준 씨, 우리 지훈이 좀 봐요. 지훈이가 죽어가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한유라를 달래면서도 서연의 시선을 피했다. 복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세 사람 사이의 기이한 침묵 속에서 오직 두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비극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서연과 한유라 그리고 강태준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형 선고처럼 잔인하게 복도를 울렸다. 두 아이 모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병원에 당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팀과 수술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시간도 없습니다. 한 아이를 먼저 수술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라니 신도 하지 못할 잔인한 선택을 부모에게 하라는 말이었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안 돼요. 우리 지훈이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서연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강태준만을 바라보았다. 남편이자 민준이의 아버지인 저 남자.
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해야만 했다. 여보,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살려야죠. 당연히 우리 아들이 먼저잖아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양복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여주기만 한다면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얼굴과 울부짖는 한유라, 그리고 의사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감정이 아닌 냉혹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본처 아들이자 법적 후계자. 하지만 지우는 그가 요즘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 그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태준 씨,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지훈이 아빠잖아요. 지훈이 없으면 나도 죽어요. 제발 우리 지훈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과 사랑,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한지훈, 지훈이를 먼저 수술해 주십시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잡고 있던 그의 팔을 놓았다. 힘이 빠진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내의 눈앞에서 버렸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의사는 잠시 주저하는 듯했지만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한 JK그룹 총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지훈의 침대를 수술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한유라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아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서연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민준의 침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서연의 고막을 고통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의 침대로 다가갔다.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따뜻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들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내 아빠라는 사람이 너를 버렸어.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한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지훈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윤서연과 강민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만약 민준이가 이대로 잘못된다면 그녀는 결코 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 강태준, 한유라, 그리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사랑과 믿음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만이 칼날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한때는 현모양처였던 윤서연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모든 것을 되돌려줄 복수의 화신뿐이었다. 그때 남겨진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가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를 갈랐다.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아직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다른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 내 아들 살려내. 당장 내 아들 살려내라고. 저 아이 대신 우리 민준이가 들어갔어야 했어. 당신들 다 똑같아. 그녀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강태주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의 무관심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그녀의 손바닥은 불이 붙는 듯 뜨거웠지만 그의 뺨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맞은 곳을 천천히 쓸어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이 말했다. 감히 네가 나를 쳐. 그 오만하고 경멸 가득한 시선 앞에서 서연은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 앞에서 그녀의 모성은 처참하게 짓밟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이런 남자를 사랑해서 이런 남자를 내 아빠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결국 다른 의사들이 달려와 민준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비어있던 다른 작은 수술실로 아이를 옮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서연은 멍하니 아들이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오늘 이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어쩌면 아들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얻었다. 잔인하고 냉혹한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자신을.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졌지만 윤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암흑이었다. 강민주는 살아남았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잔인한 단서를 달고 왔다. 아이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작은 생명.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모두 말라버렸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소리내어 우는 단계를 지나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렸다. 강태주는 며칠 만에 병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 지우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한유라는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태주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마치 남의 일처럼 입을 열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줬어. 필요한 건 뭐든 말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닌 성가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시혜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아들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민준이도 우리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당신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몸 챙겨. 그 순간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당신이 우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당신이 버린 아들이야. 그날 당신 손으로 직접 사지로 내몬 아들이라고.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그녀의 모습이 생소하고 불쾌했다. 윤서연, 말이 지나치군.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고. 그의 변명은 서연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왜소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의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선택?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당신의 욕망과 내 아들의 목숨을 저울질한 거지. 그리고 당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의 욕망을 택했어. 그녀는 결혼 반지가 끼워진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다. 우리의 결혼 서약, 기억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그 모든 맹세가 이젠 잿더미가 됐어. 서연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천천히 빼내 태준의 가슴팍에 던졌다. 반지가 그의 비싼 셔츠에 부딪혀 차가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결혼은 끝났어. 당신과 나도. 이제 우리는 아들의 생명값을 두고 싸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일 뿐이야. 강태준 회장.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독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좋아.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주지. 하지만 민준이의 양육권은 내게 있어. JK그룹의 핏줄을 당신 같은 여자 손에 맡길 수는 없지. 그는 서연이 돈과 아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서늘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양육권?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데려가서 뭘 하려고? JK그룹의 흠집을 가리기 위한 장식품으로? 걱정 마. 난 당신의 더러운 돈 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민준이도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당신이 포기한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민준이 아빠가 아니니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인한 척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다. 강태준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모두가 그녀를 MA의 귀재, 기업 사냥꾼이라 부르던 시절을. 윤서연은 유서 깊은 재벌 가문의 막내딸이었지만 경영에는 전혀 관심 없는 예술가인 척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그녀는 클로이라는 가명으로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전략 앞에서는 백전노장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태준을 택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었다. 야망으로 가득 찬 남자였지만 자신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꿈꿨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사는 삶에 만족하려 노력했다. 강태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빛을 기꺼이 감췄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헌신을, 그리고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했다.
그는 그녀를 화려한 새장 속에 가둬두고 그녀가 가진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잠들어 있던 맹수는 상처를 입었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서연은 아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어.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엄마가 전부 심판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맹세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만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병실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금융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과거의 감각이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JK그룹. 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거대한 성. 그 성의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성벽을 무너뜨릴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성을 지은 설계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결혼 초 그녀는 익명으로 JK그룹의 중요한 MA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지금의 제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태준은 그 익명의 조력자가 자신의 아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성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윤서연,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정의를 집행할 여왕이었고 배신자를 심판할 냉혹한 심판자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강태준이 떠난 병실은 윤서연만의 왕국이자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VIP 병실의 첨단 보안 시스템은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했고 방음벽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었다. 낮에는 아들을 돌보는 비통한 어머니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과거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냉철한 전략가 클로이로 돌아왔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자금 확보였다. 강태준은 윤서연이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친정 유성그룹으로부터 상속받은 막대한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 계좌에 그대로 잠재워두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K그룹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었다. 서연은 암호화된 위성 전화로 스위스에 있는 그녀의 오랜 자산 관리인에게 연락했다. 수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노신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모든 자산을 유동화해서 내가 지정한 페이퍼 컴퍼니들로 분산시켜.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 단 한 푼도 추적당해선 안 된다는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그녀가 클로이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충직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전직 국정원 출신의 정보 분석가이자 최고의 해커였던 조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서연이 은퇴한 후 작은 보안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나다, 조 실장.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조 실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잊을 리 없었다. 아가씨, 아니, 대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 없었다. 일이 생겼다. 예전처럼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대가는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챙겨주지. 조 실장은 대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연의 아버지 윤 회장에게 큰 은혜를 입었고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그는 서연의 간단한 설명만 듣고도 모든 것을 파악했다. 강태준과 JK그룹, 감히 누가 윤씨 가문의 사람을 건드렸는가. 그의 피가 차갑게 끓어올랐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조 실장을 시작으로 서연의 옛 그림자 군단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다. 회계장부 조작의 대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변호사까지 그들은 윤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그들의 아지트는 조 실장이 운영하는 보안업체의 지하 벙커, 그곳에서 JK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병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휘했다. 화면에는 J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 거미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강태준은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분석하고 해체하고 파괴해야 할 목표물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어 서연이 화상회의를 통해 팀원들에게 말했다. 결혼 초 내가 뒤에서 도왔던 몇몇 M&A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 있었지. 그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줬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를 칼이 될 거야. 그녀의 지시에 따라 조 실장의 팀은 JK그룹의 내부 서버를 해킹하고 핵심 임원들의 모든 통신 기록과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JK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도 과거 그 시스템의 설계에 참여했던 서연과 그녀의 팀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정보는 쉴 새 없이 지하 벙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는 동안 강태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들 지훈의 퇴원 파티를 성대하게 열고 언론에 자신의 자상한 아버지 이미지를 홍보하기 바빴다. 그는 서연이 병실에서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가끔 병원에 들를 때마다 말없이 아들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서연은 마침내 첫 번째 공격 지점을 찾아냈다. JK건설이 국토부 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따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J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강태준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 비자금이 오고 간 자금 세탁의 중심에는 강태준의 충직한 신복 최 이사가 있었다. 서연은 최 이사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숨겨진 재산, 내연녀,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자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잠자던 여왕이 마침내 깨어나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체스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최 이사의 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강태준의 옆에서 아첨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첫 번째 재물은 당신이야, 최 이사. 그녀는 아들의 잠든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 엄마가 네가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줄게.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의 첫 번째 화살은 소리 없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발사되었다. 윤서연은 JK건설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토지 거래 내역, 환경평가 보고서, 그리고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젝트 부지 주변의 핵심적인 땅들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최 이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데이, 서연은 자신의 팀을 통해 익명으로 그러나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지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교묘한 추측성 기사였다. 동시에 그녀는 국제 투기 자본 세력으로 위장하여 JK 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었다. JK 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미리 매입해둔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패닉에 빠진 기관 투자자들이 투매를 시작하자 주가 하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었다. JK그룹의 컨트롤 타워는 아침부터 전쟁터였다. 강태준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작 기사 쪼가리 하나에 주가가 이 모양이 된단 말인가. 공매도 세력은 누구야? 정체가 뭐야?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 이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지시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추정, 의심, 확실한 걸 가져와. 당장 주가 방어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이미 한 발 늦었다. 서연의 공격은 너무나 정교하고 조직적이었다. JK그룹이 주가 방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서연의 세력은 유유히 공매도를 청산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루 만에 JK그룹이 입은 손실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강태준과 그의 수하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쁜 시장의 변동성 탓으로 돌렸다. 그 시각 한유라는 강태준의 본가인 평창동 저택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지훈이 퇴원한 이후 강태준은 그녀와 지훈을 거의 저택에서 살게 하다시피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윤서연의 취향으로 꾸며진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촌스럽기는 전부 다 내 스타일로 바꿔버려야지. 그녀는 집안의 가구와 장식품들을 바꾸라며 고용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특히 서연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자개장을 가리키며 당장 창고에 처박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김 집사가 조용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안주인 마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한 비서님. 김 집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한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주인? 진짜 안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곧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그녀는 김 집사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쳐들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녀의 충성심은 오직 윤서연을 향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병실에 있는 서연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조 실장이 옆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대표님,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둬. 원숭이가 나무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서연에게 한유라는 복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척 하세요. 대신 그녀의 모든 언행, 만나는 사람들, 돈 씀씀이까지 전부 기록해서 나에게 보고하세요. 그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겁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한유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잔을 들고 그를 맞았다. 태준 씨,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시죠? 오늘은 다 잊고 푹 쉬세요. 그녀의 교태 섞인 위로에 강태준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 여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병실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아내를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JK그룹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는 그 균열의 깊이와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병실에서 윤서연은 그날의 주식 거래표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균열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틈을 더 넓고 깊게 벌릴 차례였다. 첫 번째 공격의 성공은 윤서연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강태준의 돈줄, JK그룹을 지탱하는 검은 비자금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최 이사의 비리 혐의는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작은 입구일 뿐이었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JK건설에 압수된 회계장부와 최 이사의 차명 계좌를 통해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셉 피난처에 있는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태준은 그룹의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강태준뿐만 아니라 정계의 유력 인사들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서연이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스크린에는 강태준과 현직 장관, 국회의원들이 비밀스러운 요트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이 떠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해. 단순히 강태준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날개가 되어준 자들도 함께 추락시켜야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서연은 J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강태준에게 짓밟히고 희생당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복수심과 분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맹군. 그녀는 그들의 상처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골마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되었다. 박진우, 10년 전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던 유망한 벤처기업의 대표였다. 강태준은 M&A를 제안하는 척 접근해 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고 결국 그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킨 후 그를 업계에서 매장시켰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조 실장이 직접 박진우를 찾아갔다. 처음 박진우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JK그룹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끔찍한 트라우마였다.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엮일 것도 없소. 돌아가시오. 그는 조 실장을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다. 조 실장은 서연의 지시대로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과 그 곁을 지키는 서연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진우 대표님, 저는 강태준 회장의 아내 윤서연입니다. 저 역시 그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제 아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박진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화면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통과 분노를 읽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는 강태준과 JK그룹을 무너뜨릴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대표님이 10년 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1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았다. 기술을 탈취당할 당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원본 설계 파일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비밀 서버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강태준의 절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서연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박진우를 시작으로 강태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서연의 비밀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그들이 각자 간직하고 있던 JK그룹의 비리 조각들이 모이자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수의 연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여느 때처럼 민준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무심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 안에서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들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경련하듯 움직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벨을 눌렀다. 의료진이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는 아직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뇌 기능이 아주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와 동력이 되었다. 그녀의 아들은 싸우고 있었다. 저 작은 몸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엄마인 그녀는 더 강해져야만 했다. 아들이 깨어났을 때 더 이상 더럽고 부조리한 세상이 아닌 정의가 바로 선 세상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조 실장,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그녀가 비밀 통신으로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다음 타겟은 JK바이오와 그들의 불법 임상시험이다. 박진우 대표님이 넘겨준 자료와 우리가 확보한 비자금 내역을 결합하면 놈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둠 속의 네트워크는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두 번째 공격은 JK그룹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다. 윤서연은 박진우 대표에게서 받은 기술 탈취 증거와 그녀의 팀이 확보한 JK바이오의 불법 임상시험 자료,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JK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자료를 대형 언론사에 넘기지 않았다. 강태준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끈질긴 탐사 보도로 정평이 난 독립 언론사의 강민혁 기자를 선택했다. 조 실장은 신분을 위장하고 강 기자에게 접근해 당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제보라며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넸다. 며칠 후
강민혁 기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JK바이오 미승인 신약 불법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사망자 발생 정황.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 제기였지만 기사에 포함된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은 엄청난 파급력을 낳았다.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JK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금융 손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룹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혁신 기업가라는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장의 변동성도 경쟁사의 공격도 아니었다. 자신을 완벽하게 알고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드는 누군가의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는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배신자를 색출하라며 윽박질렀다. 그의 분노와 의심은 내부를 향했다. 그는 가장 먼저 최 이사를 의심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비리가 터진 직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보내 최 이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한때 가장 충직했던 신복과 총수 사이에 불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이 의도했던 대로 내부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JK그룹의 막대한 광고비를 무기로 주요 언론사들을 압박해 후속 보도를 막고 최초 보도한 강민혁 기자와 그의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물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대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의 압력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오만한 재벌의 행태로 비치며 더 큰 역풍을 맞았다. 강민혁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 측이 조금씩 흘려주는 추가 자료들을 연이어 터뜨리며 JK그룹을 압박했다. 이제 사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병실에서 윤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거대한 함정에 빠진 맹수와 같았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올가매일 뿐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제국이 흔들리자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매일 밤 강태준에게 돌아와 히스테리를 부렸다.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회사가 망하면 우리 지훈이는 어떡해요? 당신 아내라는 여자는 병실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요. 그녀의 이기적인 불안은 강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안 그래도 터질 것 같은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한유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이라는 기자.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의 해결사가 물었다. 어느 정도로 만들까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필요하다면 영원히 펜을 잡지 못하게 해도 좋아. 흔적은 남기지 마. 그는 몰랐다. 그가 나눈 모든 통화 내용이 조 실장의 팀에 의해 감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오르는 통화 녹취록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강태준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덫을 조여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일뿐이었다.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조용히 다음 번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JK 그룹을 향한 외부의 공격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동안 윤서연은 전선을 내부로 옮겼다. 이제는 강태준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는 그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즉 인간의 의심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과 한유라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JK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행사장. 강태준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한유라 역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안주인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강태준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행사장 정문이 열리며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 윤서연이 서 있었다. 비통에 잠겨 병실을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왕처럼 당당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한유라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듯한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강태준과 한유라가 있는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태준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보였다. 그 눈빛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무너지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우아한 태도는 강태준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그녀가 소리치고 원망했다면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속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았다. 대체 무슨 꿍꿍이지? 저 여자가 왜 저러는 거야? 그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다. 다음 날 강태준의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한유라가 최근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계약한 서류와 젊고 잘생긴 남자와 다정하게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사실 서연이 고용한 배우였고 아파트 계약금 역시 서연이 한유라의 계좌로 몰래 넣은 돈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강태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유라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가 한유라에게 사진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뭐야? 내가 회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넌 뒤에서 딴 놈 만나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 한유라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태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가 우습게 보여? 날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들의 관계는 이익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위기가 닥치자 그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한편 강태준이 고용한 해결사는 강민혁 기자를 공격하려다 잠복하고 있던 조 실장의 팀에게 저지당했다. 조 실장은 해결사를 제압한 후 그가 강태준에게 사주받았다는 자백을 영상으로 남겼다. 강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익명의 제보자에게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JK그룹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살인교사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 강태준은 이제 사방이 적이었다. 회사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집에서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 언론과 여론은 연일 그를 물어뜯었고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텅 빈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과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윤서연. 아주 잠깐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후회가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윤서연의 심리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견고한 성을 외부에서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성의 가장 깊은 곳, 그의 내면으로 침투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연은 병실 창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강태준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는 동안 윤서연은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 즉 그의 모든 불법 거래가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장부는 강태준의 그림자이자 금고직이었던 최 이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다. 서연의 팀은 최 이사가 강태준의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개인 별장에 있는 비밀 금고에 장부의 원본이 담긴 암호화된 하드드라이브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문제는 그 별장이 강태준의 사설 경호팀에 의해 24시간 철통같이 감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힘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강태준의 편집증을 이용했다. 그녀는 조작된 정보를 흘려 최 이사가 오늘 밤 별장에서 강민혁 기자와 만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는 소문을 강태준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배신자를 직접 처단하고 장부를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해결사들을 최 이사의 별장으로 급파했다. 그것이 바로 서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해결사들이 별장으로 향하는 바로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해 조 실장과 그의 정예팀이 먼저 침투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모든 것이 1분 1초까지 계산된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병실에서 위성으로 연결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작전의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타겟 10분 후 목표 지점 도착 예정. 지금부터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조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서연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서연의 팀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유령처럼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최 이사의 서재 깊숙한 곳에 위장된 비밀 금고였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재 입구에 열 감지 센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 전원만 차단해. 5분 뒤 자동으로 비상 전력이 공급되니 그 전에 빠져나와야 해. 그녀의 정보력과 판단력은 현장에 있는 팀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조 실장의 팀이 금고를 해체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별장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의 해결사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다. 젠장, 5분 남았다. 서둘러. 팀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서연은 CCTV 화면을 통해 별장으로 들이닥치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작은 하드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 실장이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해결사들이 들이닥쳤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조 실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렸고 서연의 지시에 따라 미리 파악해둔 비상 탈출로를 향해 몸을 날렸다. 별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고함과 총성이 뒤섞였다. 서연의 팀은 전투를 피하며 오직 탈출에만 집중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었다. 살상보다는 침투와 탈출에 더 능했다. 그들은 어둠과 혼란을 자신들의 방패 삼아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의 해결사들이 남은 것은 텅 빈 금고와 사라진 배신자의 흔적뿐이었다. 그들은 장부를 놓쳤다는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은 지옥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1시간 후 조 실장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서연이 신뢰하는 간호사와 접선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께 무사히 전달해 주십시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자를 가지고 조용히 사라졌다. 잠시 후 서연의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상자를 그녀의 침대 옆에 놓았다. 모든 의료진이 잠든 깊은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팀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하드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복잡한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 가득 강태준의 모든 범죄 기록이 낱낱이 떠올랐다. 비자금 내역, 뇌물 장부, 기술 탈취 증거, 살인 교사 녹취록까지. 그녀는 마침내 용의 목을 벨칼을 손에 쥐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인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침대에 잠든 아들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민준아, 이제 곧 끝낼 수 있어. 엄마가 이 지옥을 끝낼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노트북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승리를 예고하는 굳은 맹세의 눈물이었다.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J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태준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밤새 준비한 연설문을 확인하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발목을 잡던 모든 위협을 제거했다고 착각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아들의 병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전의 날을 맞아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폭락한 JK그룹의 주식을 자신의 비밀 자금과 우호 세력을 동원해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매입해왔다. 이제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 윤서연이 아닌 JK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주주 클로이 윤으로서 그 앞에 설 것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오른 강태준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위기가 경쟁 세력의 음해와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곧 JK그룹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거짓말에 속은 일부 주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순간이었다. 이에 있습니다. 장내 스피커를 통해 얼음처럼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그녀의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윤서연,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장 경비들은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의장에게 서류를 제출했다. 제 의뢰인 클로이 윤 대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총 15%의 의결권을 확보한 대주주입니다. 주주로서 긴급 안건을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아내가 그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위협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다. 의장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녀에게 발언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잠시 강태준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총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JK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계좌, 내역과 돈이 흘러 들어간 정치인들의 명단이 낱낱이 떠올랐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준 회장은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며 회사를 병들게 했습니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진우 대표의 원본 기술 설계도와 그것을 그대로 베낀 JK바이오의 기밀 문서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명백한 기술 탈취의 증거였다. 그는 혁신가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꿈을 짓밟고 빼앗은 도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은 암전되었다. 그리고 총회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태준이 해결사에게 강민혁 기자를 해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필요하다면 영원히 펜을 잡지 못하게 해도 좋아. 그의 잔인한 목소리가 재생되는 순간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바로 그때였다.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강태준 씨, 당신을 횡령, 배임, 증거인멸,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그의 앞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강태준은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날 건드리면 너희 모두 무사하지 못해.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제왕의 초라한 최후였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악에 받친 눈을 부릅떴다. 윤서연, 내 짓이었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를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시작한 복수는, 그녀가 계획한 심판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린 강태준의 모습을 뒤로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실에 누워있을 아들, 민준의 얼굴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강태준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언과 같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JK그룹이라는 제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윤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강태준과 그의 변호인단은 어떠한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유라 역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녀의 탐욕이 낳은 비극 앞에서 동정심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강태준과 연결되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옷을 벗거나 철창 신세를 져야만 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혼란에 빠진 JK그룹의 주주들과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윤서연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가진 리더였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과거 JK그룹에 의해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었다. 박진우 대표는 자신의 기술을 돌려받고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서연은 그룹의 이름을 JK에서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의 새빛, 사이비트로 바꾸고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철학을 선포했다. 그녀는 파괴가 아닌 창조와 치유를 통해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다. 회사의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서연은 모든 것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다시 아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회사의 운명보다 아들의 회복이 천만 배는 더 중요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민준의 곁을 지키며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지극한 간호와 사랑의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잠시 졸고 있을 때였다. 엄마.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서연은 번쩍 눈을 떴다. 아들 민준이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 엄마를 알아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고 흐느꼈다. 민준아, 엄마 보여? 엄마 목소리 들려? 민준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이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민준은 그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낸 것이다. 그 후 길고 힘든 재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말도 어눌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격려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다. 걷기 위해 넘어지고 말하기 위해 더듬거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재활병원의 정원.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민준의 뒤를 밀어주며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제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엄마, 저기 꽃 좀 봐. 예쁘다.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노란 민들레가 활짝 피어 있었다. 서연은 휠체어를 멈추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렇네.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그녀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극의 흔적을 찬란하게 비추는 희망의 여명이었다. 민준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 서연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어디든 갈 수 있어. 엄마랑 민준이가 함께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비극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